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된 가치를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인권과 평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귀하니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내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차별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차별금지법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낙인 찍힌 몸의 저자 고려대 역사연구소 염은옥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염은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지난 6월에 미국 내 인종차별에 대해 다뤄봤죠. 당시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어느 정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 한 번 더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고요. 2012년에는 또 재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인종관계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탈인종의 시대로 진입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하지만 8년 임기가 이제 끝나고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 회의적인 평가가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인구의 이제 약 60% 정도가 백인들인데요. 이 백인들이 인종적인 반감, 그러니까 특히 이제 흑인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또 그리고 흑인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미묘한 반감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백인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대한 지지로 더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또 흑인들 같은 경우는 기대도 많았지만은 초반에는 매우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만 더 진보적인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흑인들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 민권운동을 계승하는 지도자라기보다는 중산층이고 백인들과 유대감을 갖고 있는 그냥 민주당 정치인이다. 그래서 애초에 변화는 갖기 힘들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미국 사회의 이 뿌리 깊은 인종 갈등이 대통령 한 명이 바뀐다고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포스트 오바마 시대에 일종의 이제 보수적 백인들의 백래시가 시작이 되면서 현재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인종차별은 우리나라에서도 못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도 나는데요.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그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외부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에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권고를 여러 차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 내에서도 시민단체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 인종차별, 인종주의의 문제는 한쪽 측면으로는 소위 다문화 정책이라고 말해지는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을 비롯한 다문화 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인들과 뭔가 구별하면서 뭔가 차별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할 권리, 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으면서 고용 허가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의 문제점, 이게 구조적으로는 그런 이제 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화제가 됐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블랙페이스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블랙페이스를 사실 한국 사람들이 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접촉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해 부족의 측면을 앞으로 교육을 하고 배워나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송인 샘 오츄리 씨가 결국 이제 하차를 하게 되고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샘 오츄리 씨라고 하는 흑인 당사자 이 사람의 그 입을 다무는 방식으로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적이다. 여기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연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마이크를 주고 발언권을 줄 때 피부색을 따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을 좀 한꺼번에 제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하는 그런 차별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모르고 해도 그것은 차별이고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열심히 좀 공부하고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그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죠. 교수님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지요. 근데 우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차별을 한다는 것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차별을 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 주어지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가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법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네. 하지만 넘지 말아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선이 여기 있다, 이것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법 제정은 역시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왜 개별적 차별금지법 혹은 기존에 있는 법률의 모욕죄라든지 있는데 왜 굳이 또 법률이 필요하냐? 그것도 포괄적 매우 23가지 이유를 들어서 매우 포괄적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네. 왜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차별은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이주민 개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 대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 여성이 여성으로서 성차별을 받거나 혹은 국가나 인종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 그것을 한꺼번에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2중, 3중으로 받는 차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또 한 가지는 그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차별을 허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헌법이. 그걸 잘 지키면 되지. 따로 법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헌법은 원리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게 봐야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뭔가 그 차별을 받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모두의 인권이 걸려있는 매우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차별 어떤 게 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피부색이나 국적으로 인한 인종차별 사례들을 좀 살펴봤고 그 밖에도 좀 어떤 차별이 좀 있을까요? 네, 차별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요.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 같은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모두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것 저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혹은 질병을 앓거나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 또 외모를 가지고 하는 차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상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면 모두가 다 불쌍하다 이렇게 보고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선의로 하는 말 같지만 직접 당사자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한다든지 혹은 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다, 노동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분명한 차별이죠. 또 난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직장에서라든지 학업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가 주어지기도 하죠. 네.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건강한 몸, 젊고 아름다운 몸 같은 사실 도달하기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이상을 딱 걸어놓고 모두가 거기를 향해서 막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달려가는 사회가 아닌가 한국이. 음. 그렇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정상이면 그렇지 않은 몸은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모두 치료해야 되고 안 되면 성형해야 되고 이런 어떤 강박에서 모두가 좀 불행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차별이라는 문제가 뭐 국적이나 인종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 질병, 외모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종교로 인한 차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죠. 종교의 최고 이념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종교로 인한 차별이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참 말씀하신 대로 아이러니하고 종교가 종교로서의 어떤 공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꾸 어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게 그 문제의 근원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회에서든지 종교가 그 역할을 다하는 종교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종교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의 제목처럼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을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마치 국가가 하는 방역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과 말까지 이제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 아주 이제 극단적인 보수 개신교의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셨죠.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이제 대자보를 붙였던 목사님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목사님을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폭언하고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는 게 종교의 사명이라는 것은 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인데 참 그렇지 못한 현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나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사례들도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그 종교 사학을 비롯해서 종교 기관들이 참 많잖아요. 네. 사람을 채용할 때 해당 종교인만을 뽑는 이러한 일들이 차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떤가요? 네. 만약에 그 업무가 특정한 종교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업무라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에까지 특정 종교의 조건을 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사례가 최근이 아니죠. 올해 초에 한 기독교 대학에서 행정 교직원을 뽑을 때 그 기독교인만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뭐 고칠 사항이 없다라고 또 당당히 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내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일들도 있죠. 이미 차별금지법이 3차례나 발의됐지만 제정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도 일부 개신교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성소수자, 동성애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 아니기 때문에 뭐 종교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그 교회, 개신교도 그러하고 천주교도 그러하고 어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젊은 세대의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도 있고 또 전환치료가 갖고 있는 부당함이나 폭력성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연구자로서 봤을 때 성경은 하나의 열려있는 역사적인 텍스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신약에서 그래서 동성애에 관련해서 예수가 이렇게 금지한다라고 말한 규정이 하나도 없고요. 또 구약의 레위기에 이제 그런 규정으로 읽을 수 있는 동성애에 관련된 규정으로 읽을 수 있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도 어떤 맥락이 있다는 거죠. 뭐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여러 악행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거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구절들이 만약에 동성애 금지로 읽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또 묻고 싶은 것은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몇 천 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예. 그럼 몇 천 년 전에 그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한 문구를 글자 그대로, 이건 이제 문자 중심주의, 성경의 글자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해석해야 되라고 하는 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지금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지, 이미 이제 성서의 문자 중심주의 같은 거는 17세기, 18세기 과학혁명 시대에 많이 부정되고 비판받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되묻고 싶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쓰여 있는 구절을 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가 볼 때 악행을 합리화해온 예들도 많이 있거든요. 노예제 시절에 미국의 노예 농장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해요. 주인에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노예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성경에 그럼 맞는 내용인가요? 아마 지금 이런 말 해도 되고 지금도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만약에 성서의 근거에서 동성애자를 비난한다면 성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 도둑질, 탐욕,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같이 맹렬히 비난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소위 이제 권력을 가지고 힘있고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비판해야 하는데 왜 유독 동성애만을 그렇게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비난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사회의 기득권 중에 정상, 소위 말하는 정상이라는 가치관을 앞장서서 대변하면서 종교가 보수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유난히 동성애만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기독교계 안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연구소에 계시니까 이제 역사학자로서 바라보는 이 종교 경전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좀 이렇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궁금한데요. 이와 비슷한 법이 다른 나라에들도 당연히 있겠죠? 네, 많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OECD 국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눈여겨보는 편이잖아요. 대부분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법이 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994년에 평등대우법이라는 걸 시행했고요. 영국은 2010년에 평등법, 이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유사한 것인데요. 네. 그 법을 제정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영국 정부에서 250인 이상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78% 정도가 차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보다는 법이 제정된 다음에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다 비슷한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는 없는데요. 한국처럼 없는데 조금 주목할 만한 어떤 진전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2015년에 오사카 시에서 시의 조례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 단위의 법은 아니고 오사카 시에 해당되는 조례인데요. 그러니까 오사카 시는 아시다시피 제일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자꾸 일본 극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을 하니까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죠. 본국 이외의 출신자에 대해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처벌까지 할 수 있냐 아니냐는 조금 더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법으로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기준을 하나 정해준 거죠. 그런 사례들이 좀 더 눈여겨볼 만한 그 예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훌륭한 또 도덕성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법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가지는 이제 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이게
도달점, 법이 끝이 아니라 사실 목표이면서 동시에 출발이다라는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또 법망을 피해서 굉장히 미묘하게 혐오 발언을 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혐오의 어떤 정도나 뭐 행동이 진화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추상적인 통계로 장애 차별을 받는 사람이 몇 %고 인종차별 받는 사람이 몇 %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익명성을 가질 때는 사실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당사자의 면전에서는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지고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구 중에 혹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인식을 넓혀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종교들이 아무리 사랑과 자비를 외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또 우리 개개인에게 달린 일인 것 같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법으로 또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려대 역사연구소 염은옥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